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년의 삶에 대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노후 준비라고 하면 흔히 경제적 안정, 건강 관리, 자녀와의 거리두기 같은 방어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노년은 견뎌내야 할 시기, 버텨내야 할 시기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현재 60대를 맞이하는 분들은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 건강하고 더 교육받았으며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3,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버티는 노후가 아닌 새롭게 창조하는 노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노년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액티브 에이징, 프로덕티브 에이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도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지 말고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남의 재산과 내 재산을 비교하지 말고 남의 건강한 하루와 내 건강한 하루를 비교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 전혀 새로운 영역에서의 비교를 시도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누가 더 많은 새로운 것을 배웠는가? 누가 더 창의적인 도전을 했는가? 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는가 같은 기준 말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창작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뇌 활동이 현저히 활발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젊은이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0세의 마사코 와카미야 할머니는 60세에 처음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해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게임 앱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개발자들과 속도를 경쟁하지 않습니다. 대신 노년층만이 가질 수 있는 섬세한 감성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녀가 만든 히나단이라는 게임은 일본 전통 축제를 소재로 한 퍼즐 게임으로 전 세계 60만 명이 다운로드했습니다. 이는 젊은 개발자들이 만드는 게임과는 완전히 다른 감성과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준의 비교는 경쟁이 아닌 창조로 이어집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대신 자신만이 만들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찾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65세에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 100만 구독자를 돌파한 할아버지, 70세에 처음 그림을 배워 개인전을 연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이에 맞는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전에 없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노후 준비는 저축과 절약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저축 중심의 사고는 오히려 삶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순환경제 개념을 도입해 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자신이 가진 무형 자산을 파악해 보십시오. 30년에서 40년간, 40년간 쌓아온 전문 지식, 인생 경험, 네트워크, 기술 등이 모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회계 업무를 해온 분이라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회계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일한 분이라면 온라인 강의나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분이라면 쿠킹 클래스나 도시락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이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앙코르다소알지라는 단체는 50세 이후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사회적 가치 창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은퇴 후 여가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문제 해결에 참여하면서 경제적 수입과 사회적 의미를 동시에 얻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전직 엔지니어였던
70세의 로버트 씨는 은퇴 후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수학 튜터링을 시작했습니다. 이 활동이 입소문을 타면서 현재는 온라인 수학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며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 경제의 관점에서 자신이 가진 물리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빈 방을 에어비앤비로 운영하거나 차량을 카쉐어링에 등록하거나 정원이 있는 집이라면 도시 농업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단순히 저축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60대 부부는 자신들의 한옥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숙박업소가 아니라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들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저축한 돈을 써가며 살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조언들이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거리를 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접근입니다. 더 나은 방법은 자녀와의 관계를 성인 대 성인의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멘토-동료 관계로, 보호자-피보호자에서 협력자-협력자로 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는 관계가 아닌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두 성인이 상호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인생 경험과 지혜를, 자녀는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서로 교환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는 대신 자녀가 부모의 디지털 라이프를 도와주는 시계상호 교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핀란드에서는 세대 간 학습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전통 기술이나 인생 지혜를 가르치고 젊은이들이 노인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가르치는 상호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의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도 공동거주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성인 자녀가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유지하며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형태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런 근거리 분거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단지 내에 부모와 자녀가 각각 다른 동에 살면서 일주일에 2회 3번 함께 식사를 하고 손자 돌봄이나 부모 병원 동행 등을 자연스럽게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서로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통적인 효도의 의무가 아닌 성인 간의 자발적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프로젝트 기반 협력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여행을 계획할 때 부모는 여행 경험과 예산 관리를, 자녀는 정보 수집과 예약을 담당하는 식으로 각자의 장점을 살린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가족은 할아버지의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손자와 함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경험담을, 손자는 영상 제작 기술을 제공해서 의미 있는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세대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가족의 역사도 소중하게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관계 설정의 핵심은 상호성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가진 두 개체가 윈윈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이런 관계를 선호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에 30대의 70% 이상이 부모와 친구 같은 관계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수직적 부모-자녀 관계보다 수평적 협력 관계를 선호한다는 의미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배우라는 조언은 타당하지만 이것이 사회적 고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적 사회화의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인간관계는 주로 의무와 필요에 의해 형성됩니다. 직장 동료, 학부모 모임, 친척 관계 등 대부분 선택의 여지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는 순수하게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관계의 큐레이션 능력입니다. 마치 좋은 전시회를 기획하듯이 자신의 인생에 의미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고 초대하는 능력 말입니다. 첫째,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십시오. 독서 모임, 등산 모임, 요리 클래스, 사진 동호회 등
공통된 취미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관계는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합니다. 둘째, 세대를 넘나드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같은 또래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면 더 풍부한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는 이런 만남의 좋은 장소입니다. 셋째, 느슨하지만 지속적인 관계를 선호하십시오. 매일 만나야 하는 끈끈한 관계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몇 번씩 만나는 적당한 거리감의 관계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코하우징 개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50에 60대 사람들이 모여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되 각자의 독립성은 보장하면서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느슨한 연대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근교의 한 코하우징 커뮤니티에는 20가구의 중장년층이 살고 있습니다. 각자 독립된 집을 가지고 있지만 공동 정원, 공동 주방, 공동 라이브러리 등을 함께 사용합니다. 이들은 함께 요리하고 정원을 가꾸고 문화 활동을 하면서도 각자의 사생활은 완전히 보장받습니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외로움을 해소하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지적 자극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 마을에서는 귀농한 중장년층들이 네이버후드를 형성해 살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집에 살면서도 공동 텃밭을 가꾸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 식사를 하며 서로의 전문 분야를 나누는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런 선택적 사회화의 핵심은 질적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는 몇 명의 의미 있는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50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진정 가까운 관계는 5에 1~5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노년기에는 이 소수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온라인 관계도 적극 활용해 보십시오. SNS, 온라인 커뮤니티, 화상회의 등을 통해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소통에 익숙해진 중장년층이 늘어나면서 이런 방식의 사회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병을 예방하고 근육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체험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체험력이란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체력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경직되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자극과 경험이야말로 뇌의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첫째, 새로운 학습에 도전하십시오. 60대에 처음 외국어를 배우거나 70대에 새로운 악기를 시작하거나 80대에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둘째, 여행과 탐험을 계속하십시오. 꼭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새로운 골목을 탐험하거나 가보지 않았던 박물관이나 갤러리를 방문하는 것도 충분한 체험입니다. 셋째, 창작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글쓰기, 그림 그리기, 만들기, 요리 등 무엇이든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경험은 뇌를 자극하고 성취감을 줍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 정도 젊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잔느 칼망 할머니는 122세까지 살면서 세계 최장수 기록을 세웠는데 그녀는 100세가 넘어서도 자전거를 타고 펜싱을 했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겼습니다. 한국에서도 놀라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89세의 김영석 교수는 현재도 활발하게 강연과 저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데에도 적극적입니다. 그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체험력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월 하나씩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 보십시오. 1월에는 도자기 만들기, 2월에는 댄스 배우기, 3월에는 새로운 요리 배우기 식으로 말입니다. 둘째, 예스데이를 정하십시오.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새로운 제안에 예스라고 답하는 날을 정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전시회 관람 제안,
새로운 레스토랑 방문 제안, 낯선 동호회 참가 제안 등에 적극적으로 응해보십시오. 셋째, 버킷리스트를 만들되 실현 가능한 것들로 구성하십시오. 에베레스트 등반 같은 비현실적인 목표보다는 한 달에 한 권의 어려운 책 읽기, 새로운 도시 탐방하기, 손자와 함께 프로젝트 완성하기 같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시도는 당연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고 뇌에는 훌륭한 자극이 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75세 이후에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사람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0% 낮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경험이 단순히 뇌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자세는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더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유연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유연성, 즉 기존의 생각과 습관을 과감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적응력을 기르십시오. 스마트폰, 인터넷, SNS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75세 박종섭 할아버지는 코로나19 이후 유튜브를 시작해서 현재 50만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통 목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로 젊은 세대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트렌드를 거부하지 말고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K-팝, 웹툰, 게임 등 젊은 세대의 문화를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의미를 이해해 보십시오. 실제로 많은 중장년층이 손자와의 소통을 위해 게임을 배우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더 재미있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변화를 위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생 살았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거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시도하거나 기존의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캐나다의 액티브 에이징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생활 패턴을 바꾸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사람들보다 평균 25% 높게 나타났습니다. 넷째, 실패에 대한 태도를 바꾸십시오. 젊은 시절에는 실패가 큰 타격이 될 수 있지만 노년기의 실패는 오히려 새로운 경험과 학습의 기회입니다. 잃을 것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더 과감한 도전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완벽주의를 버리십시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지만 이제는 적당히 잘하면 된다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더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이키가이 철학에서는 이런 유연한 적응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키가이란 삶의 목적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목적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 이들의 공통점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역할과 목적을 찾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농부였던 사람이 노년에는 전통 공예가가 되고 교사였던 사람이 은퇴 후에는 지역 가이드가 되는 식으로 말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이었던 68세 이모 씨는 은퇴 후 베이킹을 배워서 현재 동네에서 유명한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40년간 서류와 씨름했는데 이제는 반죽과 씨름하고 있다며 웃으며 말합니다. 이런 유연한 적응력의 핵심은 정체성의 유연성입니다. 자신을 하나의 역할로 고정시키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면모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파레토 법칙에서 중요한 20%에 집중하라는 조언은 맞습니다. 하지만 더 적극적인 접근은 그 20%를 계속해서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포트폴리오 인생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는 한 가지 정체성에 매몰되지 않고 여러 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 후에도 전문가, 취미생활가, 봉사자, 창작자, 여행가 등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앙코르 커리어라는 개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50세 이후에 시작하는 제2의 직업으로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와 개인적 성취를 동시에 추구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한 예로 전직 마케팅 전문가였던 62세의 수잔 씨는 은퇴 후 자신의 마케팅 경험을 살려 소상공인들을 돕는 컨설팅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런 창조적 노년의 핵심은 과거의 경험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례를 보면 전직 대학 교수였던 73세 김모 씨는 은퇴 후 자신의 전공인 철학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철학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20에 30명의 시민들이 모여 철학적 주제로 토론을 하는데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하이브리드 창조입니다. 서로 다른 두 영역을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와 IT를 결합해서 온라인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거나 여행과 사진을 결합해서 여행사진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70세의 박모 할아버지는 평생 기계 설계 엔지니어로 일했는데 은퇴 후에는 이 경험을 살려 아이들을 위한 과학 교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구는 복잡한 과학 원리를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창조적 활동의 장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적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넷째, 새로운 사람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창조 활동이 반드시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좋아한다면 먼저 가족들을 위한 요리부터 시작해서 이웃과 나눠 먹고 동네 모임에서 요리를 담당하고 나중에는 요리 클래스를 운영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20%의 새로운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과 관점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개별적 접근을 넘어서 우리가 새로운 노년 문화 자체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는 더 큰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노년 문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년 문화의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노년은 손자를 돌보고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고 건강만 챙기면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60에 70대는 전혀 다릅니다. 더 건강하고 더 교육받았으며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도 길어져서 은퇴 후에도 20에 3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노년을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재창조의 시기로 정의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회적 기대와 책임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기 말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뉴에이징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Third Age University라는 개념으로 60세 이후 사람들을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건강 강좌나 취미 활동이 아니라 철학, 예술, 과학 등 고도의 지적 활동을 추구합니다. 독일에서는 세니어 레지던스라는 새로운 주거 형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양로원이 아니라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도서관, 아틀리에, 강의실, 공연장 등이 함께 있어서 거주자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플래티넘 소사이어티라는 개념으로 고령자들이 사회의 짐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주체가 되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있고 60세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평생교육원, 문화센터의 시니어 프로그램들도 단순한 취미 활동에서 벗어나 더욱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나이에 대한 편견이 강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이제 쉬어야 할 때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인식을 바꾸는 것이 새로운 노년 문화 창조의 첫걸음입니다. 새로운 노년 문화의 핵심 키워드는 액티브, 크리에이티브,
소셜 러닝입니다. 능동적이고 창조적이며 사회적이고 계속 배우는 노년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나이 제한이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개선하고 시니어 친화적인 디지털 환경을 만들고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에이지즘 연령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능력하거나 변화를 거부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성공적인 노년은 건강, 경제력, 가족 관계로 평가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지표들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첫째, 학습 지속력입니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가가 노년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취미 수준의 학습이 아니라 자신의 지적 능력을 계속 향상시키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회적 기여도입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지식의 전수, 문화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창의적 표현력입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에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술활동, 글쓰기, 발명, 요리 등 어떤 형태든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넷째, 적응 유연성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얼마나 유연하게 적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다섯째, 관계의 질입니다. 양이 아닌 질적으로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동료, 멘티 등 다양한 관계에서의 깊이와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여섯째, 목적의식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목적은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지만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일곱째, 웰빙 수준입니다.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영적 웰빙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행복감입니다. 이런 새로운 지표들로 자신의 노년을 평가해 보십시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노년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실천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계획을 세우십시오. 60세 이후에도 매년 한 가지씩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목표를 정하십시오. 이것은 온라인 강의일 수도 있고, 대학의 평생교육원일 수도 있고, 지역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배우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만의 창작 프로젝트를 시작하십시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영상을 제작하는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창작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젊은 세대와 나누면서 상호 학습하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대학교의 멘토링 프로그램, 창업지원센터의 시니어 멘토 활동, 지역 상공회의소의 자문 활동 등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기술 친화적인 자세를 기르십시오. 스마트폰, 인터넷, SNS 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이는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중요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건강한 커뮤니티를 찾거나 만드십시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느슨하지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모임을 찾으십시오. 기존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직접 새로운 모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째, 정기적인 도전 목표를 세우십시오. 매달 또는 매분기마다 작은 도전 목표를 정하고 실행해 보십시오. 새로운 음식 만들기, 새로운 장소 방문하기, 새로운 사람 만나기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일곱째,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공유하십시오. 자신의 인생 경험을 글로 쓰거나 영상으로 만들어 가족이나 지인들과 공유하십시오. 이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귀중한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노년은 단순히 생존하는 시기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노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물론 건강과 경제적 안정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고 창조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진 노년 세대입니다. 이런 축복을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데만 사용한다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대신 우리의 노년을 인생의 하이라이트로 만들어 보십시오. 젊은 시절에는 할 수 없었던 도전들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전반부보다 더욱 의미 있고 창조적인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언제라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노년을 위한 새로운 관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설계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